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정비사 비행기 면장 세 번째 모의고사의 첫 번째 과목인 항공기체 과목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항공기 연료 중 제트비와 거의 같은 성질의 연료.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모의고사 때 항공기체 과목에서도 출제됐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스터빈 엔진 연료는 크게 와이드컷 타입과 캐로신 타입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ZB와 JP4는 와이드컷 타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죠. 해설 내용도 보시면 두 연료 크게 와이드컷 타입과 캐로신 타입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두 연료의 차이점은 연료 성분, 이 연료 성분의 차이도 있고 각 종류별 빙점도 차이가 있고, 그 외에도 인하점과 반하점 특성이 서로 상반되는 특성이 있죠. 따라서 여러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화학적 방빙 계통에서 결빙 부분에 분사하는 분사액, 바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죠. 알코올은 가격도 싸고 취급도 용이하기 때문에 항공기 화학적 방빙 계통에 많이 쓰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또는 에틸렌 글리콜과 혼합해서 쓰이기도 한다 그랬었죠. 그에 따라서 빙점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쓰인다고 했었죠. 항공기 내부나 공기 저항을 받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일반 리벳, 바로 유니버셜 머리 리벳이죠. 리벳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여요. 솔리드 생크 리벳 종류들인데, 이 리벳들 중에서도 카운터 싱크 리벳은 접시머리 리벳이라 해서 항공기 외피에 많이 쓰이죠. 그리고 항공기 내부에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유니버셜 머리 리벳.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처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행기의 엠페네지란 무엇을 말하는가? 엠페네지는 꼬리 날개를 말하죠. 따라서 해당되는 답안은 4번이죠. 왼쪽 사진부터 보시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즉 수직 안정판을 말하고, 이 수직 안정판은 항공기의 방향 안정성을 기여해주죠. 그리고 수직 안정판 뒷전에는 수직축 중심으로 항공기의 요잉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러더, 방향키가 있죠. 오른쪽 사진에서는 호리즌탈 스테빌라이저, 이 호리즌탈 스테빌라이저는 수평 안정판을 말하죠. 수평 안정판은 항공기의 세로 안정성을 기여하고, 그 외에도 수평 안정판 뒷전에 가로축을 중심으로 항공기의 피칭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엘리베이터가 있죠. 이 내용은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설명 중 탄소광이 아닌 것. 이 문제에도 굉장히 익숙하죠? 항공기체랑 정비일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번이 답이죠. 탄소광은 항공기 기체 구조제에 사용하기 부적합하죠. 그 철강 재료 특성인데, 이 철강 재료 특성이 바로 탄소광의 특성이고, 이 중에서 탄소광 중에서도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0.025% 이하는 순철, 2.0% 미만은 강, 2.0% 이상은 주철인데, 여기서 주철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저, 중, 고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또한 함유량이 높을수록 경도는 증가하는 대신에 인성과 내충격성, 용접성 등이 나빠진다는 특성이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항공기 기체 구조재로는 쓰이지 못하고 주로 케이블과 쿠터핀에 쓰인다 했었죠. 항공기용 와셔의 사용 목적 중 틀린 것, 바로 1번이죠. 볼트 그립 길이를 조절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보통 와셔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사진상에 나와 있는 와셔가 현재 볼트의 그립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삽입되어 있죠. 그 외에도 볼트가 받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볼트가 풀리는 것도 방지해주고, 볼트와 부재 간의 접촉도 방지해서 이질 금속 간 부식도 방지해주도록 해주죠. 레이덤의 샌드위치 구조 부의 손상에 대한 분류가 맞게 짝지어진 것.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어디에서 발췌됐고 출제된지를 전혀 못 찾았는데, 해당되는 답안이 우선은 1번이에요. 클래스 1은 한쪽 면의 가장 바깥쪽 플라이에만 발생된 경미한 손상.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 클래스 1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인티그럴 연료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티그럴 연료 탱크 이 특성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인티그럴 연료 탱크는 별도의 연료 탱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4번처럼 무게를 줄이고 날개의 공간 그대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따라서 지금 그림처럼 날개의 그 빈 공간을 다 연료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연료 탱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도 날개 자체를 연료 탱크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에 따라서 무게가 가볍고 구조도 간단해지고 이 특성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케이블 검사 준비 및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바로 2번이 틀렸어요. 고착된 녹이나 먼지는 메틸에틸 케톤으로 닦아내는 게 아니라 미세한 사포로 갈아서 없애야 돼요. 메틸에틸 케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케이블 내부에 방청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방청류까지 모두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케이블이 또 부식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쓰이면 안 되는 거죠. 케이블 검사 사항으로는 지금 이렇게 강조 표시된 부분이 지금 시험 문제에 좀 나왔던 내용들인데, 우선 고착되지 않은 녹이나 먼지 같은 경우에는 마른 헝겊이나 수건을 이용해서 가볍게 닦아서 문지르고, 그리고 고착된 경우에는 미세한 샌드페이퍼, 사포로 이제 갈아서 없앤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MEK, 메틸에틸 케톤을 사용할 경우에 이러한 용제는 케이블 내부의 윤활유, 방청류까지 모두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케이블이 다시 부식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쓰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을 보통 검사를 할 때 유관 검사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미세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확대경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케이블 내부의 부식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케이블을 약간 비틀어서 내부의 부식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방청 작업 또한 수행해줘야 되고, 그리고 와이어가 절단됐는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깨끗한 천으로 문질러서 끊어진 가닥을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절단된 와이어가 발견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케이블을 교환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정해져 있어요. 7곱하기7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인치당 3가닥이 끊어진 경우에 교환을 하고, 7곱하기19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인치당 6가닥 이상 끊어졌을 경우에 교환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서 기술 도서를 참고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철강재료 분류 번호에서 SAE1025에서 25가 의미하는 것. 이 문제도 정비 일반과 기체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 중 하나인데 바로 2번이었죠. 탄소의 함유량. SAE는 철강재료 규격 중 대표적인 그 규격으로서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 즉 소사이어티 오토모티브 엔지니어의 줄임말인데, 이 규격은 4자리로 표기를 해서 첫 번째 자리는 합금 원소의 종류, 두 번째 자리는 합금 원소의 함유량, 나머지 두 자리는 탄소 함유량을 나타낸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크렌치의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토크렌치는 현장에서 정비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정밀 측정 장비죠. 이러한 정밀 측정 장비를 영어로 PME, Precision Measuring Equipment의 줄임말인데, 종류로는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토크렌치 이러한 것들이 포함돼요. 또한 이런 PME 품목들은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방법과 취급 준수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기 지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1번은 맞는 말이죠. 사용 전후로 0점 조정을 하지 않게 된다면 토크렌치 내부의 스프링이나 각종 기어부들이 계속 그 힘을 받게 되고, 스프링 또한 탄성률을 잃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사용을 했을 때 토크 값을 맞추다 보면 오차가 발생하기도 해요. 예시로 토크 값을 제가 50으로 맞추고 며칠 동안 계속 방치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재사용할 경우에는 그때는 토크 값이 50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올바른 토크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이에 따라서 0점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2번도 맞는 말이죠. PME 품목들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밀 측정 교정소로 보내서 교정을 해주는데, 교정을 마친 PME 품목들은 PME 품목을 보관하는 케이스에 교정 일자가 스티커처럼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에는 교정일과 만기일이 써 있고, 만기일이 지난 품목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죠. 왜냐?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따라서 교정일자 확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3번은 틀렸죠.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토크렌치는 계속 사용해야 되죠. 토크렌치마다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0에서 50까지의 토크렌치가 있고 100에서 200짜리 토크렌치가 있고, 이런 토크 범위들이 정해져 있는 토크렌치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토크렌치를 사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됐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올바르지 못한 작업 절차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이 틀렸죠. 4번은 맞는 말이죠. 토크렌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정밀도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점검을 해서 써야겠죠. 토크렌치는 기본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고,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토크렌치는 리지드 프레임 토크렌치, 다른 말로 다이얼 토크렌치죠. 그리고 그 옆에 디플렉팅 빔 토크렌치,
그리고 오디블 인디케이팅 토크 렌치와 프리셋 토크 드라이버,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토크 렌치는 리지드 프레임 토크 렌치와 오디블 인디케이팅 토크 렌치, 이 토크 렌치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토크 렌치 취급과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필기 객관식 문제로 잘 나오는 유형이고, 또한 면장 실기 구술에서도 잘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중대형 항공기에 사용하는 화물실 화재 감지 장치, 바로 스모크 디텍터이죠. 연기 탐지기인데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온 유형 중 하나였죠. 지금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는 보잉 737 항공기가 나와 있고, 그 항공기에 전방 화물실과 후방 화물실이 있는데 화물실에 각각 연기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연기 탐지기는 광전지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광전지식 원리가 평상시에는 이 라이트 소스를 통해서 빛이 조사되고 있다가 화재 발생에 따라 연기가 유입이 되면 그 연기로 인해서 빛이 굴절돼서 굴절된 그 빛의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회로를 작동시키는 그러한 원리였죠. 따라서 화물실과 화장실에 많이 쓰이는 화재 탐지기를 물어보면 보통 이제 연기 탐지기예요. 연기 탐지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지상에서 수행되는 항공기 제빙 작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 문제도 지난 시간에 항공기체 과목에서 출제됐었던 문제죠. 정답은 4번이 아니었죠. 헤비 아이스와 같은 단단한 얼음은 핫 에어를 이용하지 않고 제빙액으로 제거한다 했었죠. 해설 내용도 보시면 항공기 표면에 얼음, 눈, 서리, 이러한 이물질들이 고착되게 되면 항공기 비행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무게 증가는 물론 양력 손실까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보통 항공기는 착륙 후에 특히나 추운 기후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제빙액 농도를 더욱 진하게 해서 효과를 높여서 다시 얼음이 형성되지 않도록 제빙액을 분사해주죠. 서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따뜻한 행거, 경납고를 말하죠. 서리 제거 장치나 제빙액을 이용해서 제거해주고, 이때 제빙액은 보통 에틸렌 글리콜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포함해서 물과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이트 스노우나 드라이 스노우 같은 점도가 높지 않는 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불어서 없애는 방법이 좋고, 이때 핫 에어를 쓰지 않는다 나와 있죠. 반대로 헤비 아이스와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제빙액을 이용해서 제거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실제로 착륙 후에 항공기 제빙을 하고 있는 시각 자료들인데, 제빙 지원 차량이 항공기 표면에 있는 얼음과 눈을 제거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문제 유형도 지금 잘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타이어를 교환할 때 한쪽을 들여 올려라 할 때 필요로 하는 장비, 바로 싱글 베이스 잭이죠. 단일 잭인데 사진과 같이 한쪽 바퀴를 들어 올릴 때 잭 하나로 단일 잭으로 항공기 바퀴를 들어 올려요. 이때 쓰이는 게 바로 단일 잭, 영어로 이제 싱글 베이스 잭이라 하죠. 요합된 항공기의 덤프 밸브의 목적. 덤프 밸브는 별도로 장착된 밸브라기보다는 덤프 기능을 해주는 밸브가 있어요. 737 기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중에서 요합된 그 압력이 착륙 후에 지상에 있을 때 계속 방치해두면 오히려 내부 압력이 팽창됨에 따라 기체 구조부에 좋지 않겠죠. 따라서 메인 아웃플로우 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방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되죠.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잉 737 기종 동체 후미에 이러한 여합계통에 쓰이는 밸브 3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밸브들이고, 이 밸브들은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잘 숙지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기 문제에서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한 면장 실기 구술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복합 소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해당 답안은 4번이죠.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인위적으로 배합시켜서 기존의 성질보다 뛰어난 성질을 만든 신소재이죠. 과거의 항공기는 동체와 날개가 주로 2024와 7075와 같은 알루미늄 합금이 쓰였었는데, 요즘에는 이 합금보다도 무게당 강도비가 더욱더 우수하고 복잡한 형태나 공기역학적인 곡선 형태로 제작도 용이하고, 또한 일부 패스너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더욱더 이제 사용 부품들이 줄어드니까 제작 비용 또한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 이러한 복합 소재를 많이 쓰이고 있죠. 주로 현대 항공기는 대부분 동체나 날개가 CFRP라 불리는 탄소 강화 섬유 플라스틱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도 한번 보시면 복합 소재의 기본 구성인데,
이 구성에서 금속 알루미늄이 있죠. 그 금속 알루미늄에 강화제 섬유를 부착시켜서 층층이 쌓는 구조인 적층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보통 알루미늄만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보통 항공기가 요즘에 많이 크기도 커지고 점점 기술도 발전됨에 따라서 알루미늄 두께를 점점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얇게 만들면 만들수록 항공기 강도가 많이 약해지겠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러한 복합 소재예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배합시킨 신소재. 그리고 지금 강화제와 모재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 강화제는 지금 이 용어 중에서 FRP, 복합 소재는 대표적으로 FRP, FRM, FRC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FRP가 많이 쓰이고 있죠. FR이 바로 강화제, 파이버 리인포스드라 해서 섬유를 말하죠, 섬유. CFR이면 탄소 강화 섬유죠. P는 일종의 모재, 액체 형태를 띠는 모재인데 접착제 역할을 해요. 왜냐? 이러한 적층 구조가 분리되지 않게 붙여주기 위해서 본드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이 플라스틱에는 열 가속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열 경화성 수지가 많이 쓰이죠. 그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에폭시 수지. 따라서 기본적인 복합 소재에 대한 이 기본 개념과 정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극 처리는 금속의 어떤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양극 처리는 보통 양극 산화 처리라 해서 2번이죠. 전해 산화 작용을 이용한 것인데 이 처리 방법은 보통 알루미늄 합금 표면에 이렇게 전해액에 담가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을 분리시켜 가지고 전류를 흘러보내서 그 전류의 산소 화학 반응에 의해서 표면에 그 수산화물 또는 산화물이 변화돼서 부식에 대한 그 내식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표면 코팅하는 방법이에요. 이에 따라서 전해액 종류에 따라 황산, 크롬산 그렇게 나눠지는데 양극 산화 처리는 기본적인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형 항공기 주기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른 것. 배터리는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꺼놔야 되고 러더 트림 핸들은 제로 셋이 맞죠? 그리고 플랩은 풀업 위치에 놓아야 되고 항공기가 주기장에 가까워지면 일직선으로 천천히 끌고 온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유형도 정비일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기시 주의사항은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사항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들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보통 항공기 파킹 브레이크 좀 걸어놓는 게 좋죠. 지상에 이제 주기시켜 놔야 되니까 주차죠, 주차. 자동차로 치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착륙장치에 랜딩 기어 다운락 핀을 걸어서 다운락, 즉 착륙장치가 접히지 않도록 방지해주기 위해 꽂아놓고 그리고 항공기를 지상에 접지시키고 스탠바이 파워 스위치 또한 꺼주고 배터리도 방전을 위해서 꺼주고 스테빌라이저, 에일러론, 러더, 트림 핸들 이런 조종면이나 플랩 같은 장치들도 중립이나 아니면 완전히 제로셋을 설정해놔서 어떠한 강풍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도록 딱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설정들을 해주죠. 그리고 주기 장소가 얼어있거나 눈이 쌓여있을 때는 타이어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를 깔아서 이제 기상이 좋지 않을 때도 타이어 커버를 씌우는 이 내용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죠. 현대 항공기 유압계통에 사용하지 않는 작동류는 무엇인가? 바로 동물성류를 쓰이지 않고 있죠, 현재. 가장 대표적인 작동류 종류들은 식물성류, 광물성류, 합성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합성류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 이유는 인하점과 화학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기의 이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동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항공정비사 비행기 면장 실기 구술에서도 잘 물어보는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숙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유압 밸브 중 역할이 3개와 다른 것. 3번이 틀렸죠. 윙플랩 오버로드 밸브는 나머지 밸브들과 같이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가 아니고 조종실에서 플랩을 조작시켰을 때 그 플랩이 플랩 레버에 맞게끔 그 각도로 딱 내려올 수 있게 그리고 플랩이 과하게 내려오지 않도록 파손 방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밸브죠.
다음 중 측정기구가 아닌 것. 2번이 틀렸죠. 스크라이버는 측정기구가 아니고 실제로 실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은 정비사들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공구 중 하나예요. 끝이 상당히 날카롭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금 긋는 용도로도 쓰이고 내부에 어떤 물질이 걸렸거나 빠지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죠. 상당히 다용도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스크라이버는. 따라서 측정 기구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앞 착륙 장치에 마찰을 일으켜서 타이어가 미끄러져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바로 안티스키드죠. 4번. 안티스키드도 지금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ABS가 있죠.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이라 해서 자동차도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평상시에도 브레이크를 꽉 밟게 됐을 때 이 브레이크 캘리퍼 패드가 계속 이 디스크를 잡고 있게 되면 자동차 타이어가 스키드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이에 따라서 타이어가 마모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이 기술이 원래는 항공기에 먼저 도입이 돼서 항공기에 쓰이고 있다가 나중에 자동차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로 안티스키드 시스템이 작동이 되죠. 이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플렉시블 호스 장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 문제 유형도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인데 지금 틀린 내용이 바로 4번이죠. 클램프는 무게를 고려해서 가능한 한 멀리 설치하는 게 아니라 60cm마다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이 내용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호스 장착 시 주의사항 내용도 객관식 문제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대 여객용 항공기에서 마스터 드레인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 이 드레인 마스터, 다른 말로 마스터 드레인, 뭐 같은 말인데 이 장치는 보통 배수 장치예요, 배수. 따라서 객실 승무원분들이 그 갤리 있죠. 조리실에서 쓴 그 물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배수 장치인데 이때 그 배수 장치가 공중에서 비행 중에 배수함에 따라 그 수분에 의해서 얼면 안 되겠죠. 이에 따라서 방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번이 해당이 돼요. 기체가 지상에 있을 때는 저전압으로 전열선으로 공급을 하고 비행 중에는 고전압의 전열선을 이용해서 방빙을 해주죠. 얼지 않게. 실제로 항공기 동체 하부에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고 표면에 뜨겁다는 것을 정비사들에게 인식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핫으로 써 있어요. 핫. 굉장히 뜨겁죠. 이 취급 주의사항을 잘못 준수하면은 실제로 만졌을 때 손바닥에 껍질이 막 다 벗겨질 정도로 데인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내부에 전열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전열선으로 방빙한다는 거. 이 드레인 마스트도 기본적으로 좀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견인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이 문제 유형은 지난 시간에도 항공기체 과목과 정비 일반 과목에서도 많이 다뤄봤었던 문제 유형인데 답은 4번이 아니었죠. 견인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견인봉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즈 기어와 메인 기어에 먼저 바퀴 고인목을 설치한 뒤에 그 다음에 견인봉을 분리시켜야 되죠. 왜냐하면은 비행기가 외부적인 요소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의 안전성을 위해서 고인목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토잉은 토잉카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이 토우바를 이용한 토우바 타입의 토잉카, 이 방식으로 항공기를 푸시팩하는 토우바 타입의 토잉카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토우바가 없는 노즈기어를 토잉카에 직접 장착시켜서 푸시팩하는 토우바리스 타입의 토잉카가 있어요. 또한 항공기 견인 작업 시 주의사항에 관한 이 내용들도 항공정비사 비행기 면장 필기 기출 문제로 나오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고 또 실기 구술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견인 작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들은 꼭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모의고사의 첫 번째 과목인 항공기체 과목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비 일반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